좋아요, 구독. 네, 일단 중국에서 양회가 개막을 했습니다. 4일과 5일에 걸쳐서 각각 정협과 전인대가 개막을 했는데요. 일단 양회가 어떤 개념인지부터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양회는 정치 협상회의, 소위 말해서 정치 자문 기구고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최고 권력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가리킵니다. 양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은 경비 절약 목적도 있지만 중국이 이를 통해서 전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요. 또 중국 정치가 개방화되고 민주화됐다는 신호음을 외부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전인대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성장률 목표였는데요.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제시가 됐고요. 국방비 같은 경우는 7.2%로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양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크게 경비 절감이나 전시효과 극대화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신호를 좀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성장률 제시 부분이었는데 5% 안팎으로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모든 부분이 좀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3월 4일과 5일 나눠서 개막을 좀 했는데 사실 3월 5일 전인대 개막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왜 더 비중을 두게 되는 걸까요? 네, 이번에는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으로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장관들도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친강 외교부장 같은 경우에는 해임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공석이 계속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당 대연락부장인 루젠차오가 자리를 대신 해서 임명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운영 방침들이 결정이 되고 예산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전인대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목표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도 발표가 됐고요. 또 중국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 활동 보고를 통해서 과연 중국 경제 지향하는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권력 구도가 어떻게 개편될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리창 총리가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안정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다고 합니다. 무려 29차례나 했었고요. 또 질 높은 발전과 관련된 단어는 무려 25차례, 시진핑과 관련해서는 16번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중국 경제와 관련된 서프라이즈적인 이런 행동은 앞으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시진핑의 권력 구도가 좀 더 공고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향후 중국 경제 방향은 성장보다는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크고요. 체제 안정이 가장 우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언급이 16번 있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일단 1인 독재 이런 느낌의 체제가 조금 더 견고히 됐다라는 걸 좀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5일 개막식, 그러니까 전인대 개막식 자리에서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꼭 체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번 양회를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보이지 않았었다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자들이 가장 실망했던 것은 폐막일 날 리창 맞아요. 총리가 업무 보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렇죠. 이것도 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경기 부양책도 없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언론들이 가장 싫어하는 맥 빠진 회의가 됐다는 겁니다. 리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목표 5% 전후는 이미 시장에서 알려졌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고요. 네. 다만 취업자 수, 실업률, 재정 적자 비율,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와 같은 그런 서프라이즈가 좀 없었다고 합니다. 정부 활동 보고에서 보면은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제 인정을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그렇죠. 진행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50년간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총액이 중국에서는 국제금융위기에 5년 동안 대출했던 금액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중국의 부동산 대출 규모가 워낙 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헝다나 비구엔뿐만 아니라 중국이 부동산 개발에서는 헝다까지도 자금난에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한 지방 정부의 채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그 구조적인 그 체제적인 그 문제들이 계속 모순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해결 방안이 전혀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부양책에 의해서 경기는 회복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회복되기 좀 쉽지 않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전인대회에 워낙 서프라이즈가 없었기 때문에 네. 뭐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좀 새로운 그 이슈거리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맞아요. 대대적으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인프라, 수출이 중국의 주요 성장 엔진인데 이게 지금 눈앞띄게 악화되고 있고요. 특히 거버넌스 리스크라고 해서 중국의 불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 또 반스파이법 시행이라든지 중국의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도 발표가 중단되는 이런 사태들이 계속 일어났을 경우에 네.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때문에 오히려 전인대에서 성장률이나 경기 부양보다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더 충격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 요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모든 게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부양책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서프라이즈 할 만한 내용이 좀 없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폐막 기자회견이 30년 만에 일단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전 총리죠. 고 리커창 총리가 뭐 중국인이 한 달에 18만 원이었나요? 뭐 그 정도로 살고 있다. 뭐 이런 깜짝 발언을 내놓게 되면서 그 뒤에는 이제 약간 정해진 답변만 내놓는 형식이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폐막을 안 하는 걸로 아예 결정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국 내 권력 구도가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절강파를 중심으로 한 리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푸젠방에 지금 밀려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실권이 모두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진핑 전 그 총리처럼 돌발적인 그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사회적 불만 문제가 표출이 되면서 시위들이 사상 최대 규모로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외신들의 따가운 질문도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최근 그 주시장 폭락,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미국 그 대사관이 그 개설한 웹사이트에 중국인들이 몰려가서 불만을 토로했고 또한 지도부들 교체를 원한다는 이런 메시지들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메시지들을 기자회견에서 외신을 통해서 받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참여뿐만 아니라 네. 지도력에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그 기자회견을 30년 만에 폐지시킨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곤란한 질문을 받을까봐 그냥 애초에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좀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성장률로 5% 안팎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서프라이즈는 없다고 하지만 사실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기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5% 안팎을 제시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IMF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을 4.6% 그리고 내년에는 4.1%로 빠른 속도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네. 이런 것은 경제 예측 기관들이 공히 똑같이 예측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중국 이탈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시킨다면 시장에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소비를 급속하게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2030년까지 국가 GDP 성장률 그리고 개인 소득을 2000년 대비해서 2035년까지 2배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2025년까지는 성장률이 5% 이상 성장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5%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것은 아닌가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성장 동력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5% 성장률 목표는 사실상 달성하기는 어렵고 아마 이는 그 작년처럼 통계 조작을 통해서 성장률 목표를 5.2%, 5%로 맞출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기업들은 투자를 줄일 수가 있고 개인들은 소비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막고자 한 5% 안팎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넘어가서 또 보면 전회가 개최되고 나서 보통은 이제 양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번에는 삼중전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개막을 하게 됐는데 이번엔 좀 다른 루트를 좀 타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그 삼각 포도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네. 공급 과잉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또한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디플레이션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급감하고 있고요. 네. 투자도 줄다 보니까 아마 투자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삼각 파도에 맞고 있다 보니까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5%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재정 적자 비율을 GDP 대비해서 네. 3% 수준, 작년과 같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이를 좀 더 확대시켜줄 가능성이 크고요. 이뿐만 아니라 특별 국채를 발행을 하는 문제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좀 더 늘리는 문제도 지금 통과가 됐는데 이를 네. 모두 합치면은 명목 GDP 성장률을 한 1% 정도 끌어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자금 가지고 중국은 디프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좀 더 주는 정책 네. 그리고 노후 가전 제품을 교체하는 데 여러 가지 보조금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그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가 죽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투자나 그리고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교통이나 운수, 농업, 교육, 의료와 같은 설비 투자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를 좀 더 확대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시켜줄 예정으로 있고요. 네. 또 부동산 침체와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분양 주택에 정부가 좀 더 자금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좀 단기적인 부양 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소비 주도의 성장으로 전환시키는 문제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생산력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삼중전회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은 지금 쓰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아요, 구독.